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일원 법률사무소 최덕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르지 않아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요. 교무님과 또 이제 변호사 요 두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예. 공통점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공통점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사건 사고를 당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잘 몰라서 어려울 때 변호사를 찾고요. 이 종교에 기이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가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곳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교무님들께 가면 늘 좋은 말을 들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에게 가면 때로는 마음 아픈 말을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사건이 잘 해결된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건에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손해를 감수하셔야 된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라는 말을 답을 드려야 될 때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 아픈 말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현실적인 조언이 있으면 좀 이제 정신적인 조언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님께 가면 현실적인 조언과 정신적인 조언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참. 그냥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듣고 제일 먼저 가실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또 이제 말씀해주고 싶으신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근로관계가 누구나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근로관계에서 사측의 갑질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갑질이란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이 크지 않은 지역사회라서 뭐 업체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만한 곳인데 이제 직원들이 공공적으로 굉장히 좋은, 꼭 필요한, 근데 사람들이 다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인건비 대부분이 이제 C에서 지원을 받는데 C에서 A라는 업체를 계속 계약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A라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나름 생각을 해서 B, C라는 업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A라는 업체가요? 네네. 사장이, A 업체의 사장이 B 업체, C 업체를 만들었는데 직원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이 너 내일부터 B 업체 소속이야 라고 알려주면 전날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데 자기 소속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이 업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떼서 그걸 가지고 퇴직할 때 뭐 20년 근속을 하면 수당도 주고 퇴직할 때 수당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뭐 B업체, C업체로 보낸 직원들에게는 그걸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경력이 단절됐다라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회사를 바꾼 게 아니고 그냥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 뿐인데 그렇게 부당한 결과가 오니까 저를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당장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옷 벗고 나가라고 하면 밥줄이 끊기는데요. 생계가 위협당하니까요. 내가 몇백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하기는 두렵고 해서 그 사례에서는 이제 그 근로자가 뭐 수백 명이 되시는데 대표로 그러면 3명만 우리가 소송을 해보자. 그리고 이기면 그때 다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시작해서 케이스 소송을 진행했고요. 네. 뭐 소송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회사가 당신들이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급해 주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근로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좋은 결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업주들을 악덕업주라고 하죠, 요즘.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게 법의 사각지대까지는 아니지만 법을 교묘히 활용한 거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앞서는 우리가 뭐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한다.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니라 뭐 법조계에서 아니면 뭐 나라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도시에는 변호사가 많지만 시골에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무변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무변촌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읍면 동사무소에 연락해 보시면 소속된 마을 변호사가 있고요. 그러면 마을 변호사가 뭐 월에 한 번쯤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무료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그 마을 변호사에게 찾아가면 언제든지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더 변호사님 됐다, 교무님 됐다. 혹시 이렇게 법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승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정말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이 직업적으로 견적을 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사건을 들어보고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말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질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소송인지 뭐 본인이 감정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소송인지 잘 판단해 보시라라고 하고 지더라도 꼭 해야 될 이유나 명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진행하지만 당시 지금 마음 때문에 뭐 울컥한 마음에 화가 나서 저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 소송이라고 하면 저도 그분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저도 그 소송을 잘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시는군요. 사전에 변호사님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질 것이다 라는 이론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방치되어 있는 깨진 유리창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유리창이 우리가 멀쩡한 건물에서 유리창을 깨는 건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방치된 건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리창을 깨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본다면 뭐 취약계층, 소외된 이웃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할 확률, 범죄율과 재범률,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는데 범죄율보다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그 범죄율도 높고
재범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네. 이게 사회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면 그 깨진 유리창이 다시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인식도 바꾸고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를 확인이 되면 네. 방치하지 말고 깨진 것을 확인하면서 뭐 갈아주는 노력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법적인 문제에 좀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한다거나 그렇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시잖아요. 네.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뭐 운동도 하고 각자 나름의 다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네. 법적인 부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떠한 재산이 있으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선, 처분하기 위해선 나중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미리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해 놓으시고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미리 변호사,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으시고 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무님, 이게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불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가정 폭력도 많아지고요, 이혼의 증가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도 어디서 뉴스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사로운 갈등이 많아지고 이게 쌓이면서 이혼으로도 뭐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변호를 맡으십니까? 이런 문제로? 저희 업계에서 반농담으로 하는데 변호사 업계는 코로나 이혼 소송 때문에 불황이 안 왔다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하고요. 진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보다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져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그걸 비워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건이 더 많아지는 걸 체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도 되게 자주 가던 단골집이 가게를 비우게 되는 그리고 그 가게가 다시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계약서에서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앞서도. 근데 사실 이거는 재난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좀 이런 재난 상황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계약서에는 없겠지만. 네, 뭐 개인 간 거래는 계약의 내용이 처음에 합의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저희 소송을 진행하면서 뭐 예를 들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소송하면서 세입자가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면 건물주가 합의해주고 어느 정도 서로 손해를 나누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변호사님은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접하시고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네,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불행한 일을 겪으시는데 평생 살면서 소송 한 번도 당해보지 않고 소송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변호사들은 뭐 다 다르지만 적어도 50에서 100건 정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제 머릿속에 그 정도의 불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단순히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서 조금 더 희망적인 방법을 찾고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저는 이왕이면 한쪽이 전부 다 가지는 판결이 나오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는 합의가 되는 사건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문제가 직면했는데 비용 때문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말 선뜻 이건 정말 가야 되는데 나 어딜 가야 돼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법원도 가보시고 법률구조공단도 가보시고 동사무소도 가보시고 그러다가 소개받아서 이 무료로 소송 수임까지는 아니지만 상담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 군데 하는데 거기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누가 자기 힘든 이야기를 충분히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댓글로 어떻게 해결해보세요, 어떻게 해결해보세요 하다가 저 변호사입니다. 개인 쪽지 주세요 라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아픔을, 어려움을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풀면 거기서 인연을 만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면 그걸 뭐 인터넷에도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을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같이 나누고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식인 같은데 말씀하시는 네이버 지식인은 그 모 변호사 협회에서 지금 지원해서 거기다가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건 좀 기계적인 답변, 정형적인 답변이 더 많고요. 그냥 본인이 평소에 자주 가는 게시판에 그 자연스럽게 글을 올리시는 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요거는 조금 기본적이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요. 사전적인 정의 외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법은 어떤 걸까요? 법은 일단 내 권리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권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해 드리지 않아도 내 권리가 조금만 침해된 것 같으면 막 댓글 달고 막 전화하고 막 시위하고 다 하십니다. 근데 내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분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는 법을 설명할 때 내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 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할 것을 법과 연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의뢰를 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만나시잖아요, 많이. 나중에 그분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으신지 너무 뻔한 질문인가? 아니요, 근데 한 번쯤 물어볼 법한 질문이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저는 사실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제가 의뢰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지금도 너무 바쁜데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할 때 제 스스로 제가 그거 답변해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제가 내가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라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미숙하고 조금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충분히 그렇지 않고 제가 여유 있게 너그럽게 뭐 충분히 자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기억에 남고 싶은 건 친절한 변호사, 내 말을 잘 들어줬던 변호사로 기억 남고 싶습니다. 진짜 의외의 답이었어요. 저는 그냥 뭐 승소 이렇게 잘 하는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백전불패의 변호사 이런 대답을 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을 거쳐간 모든 의뢰인들 100이면 100 친절한 변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외가 없이 그러면 이 질문과 조금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로서 꼭 하고 싶은 일. 네, 학창 시절에 저희끼리 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다니면서 그 얘기를 서로 했어요.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매일
공부하고 판례 결론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이 대법원 판례를 읽고 있는데 우리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대법원 판례를 한 건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대법원 판례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서로 친구들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이제 요즘 그 문제가 되는 건 이 남자들이 억울하게 뭐 고소를 당해서 이 무고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들이 많이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서 네. 만약 제가 그런 유형의 사건을 우연히 맡게 된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변호해서 이 아무도 불리한 재판을 받지 않고 뭐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마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는 교무님. 현실적인 뭐 법적인 관련된 거 여쭤볼 때는 변호사님. 막 입이 그냥 자동 발사돼서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변호사시면서 이제 교무님이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이자 교무님이신 우리 최동문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진짜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제도를 이용해서 법을 잘 지켜보면 사실 법을 지키는 게 더 좋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예인데 저희 사무실이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 직원 한 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도 쓰고 그러면서 대체 근무를 해줄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거기서 오는 장점들도 발견하게 됐어요. 전에는 직접 해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장점들도 있구나.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피해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켰더니 장점이 있네 라는 걸 제가 다시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은 사람들이 법을 당연히 지키게 되고 지켜서 더 플러스가 되고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또 지키고 내가 지키면 옆 사람도 지키고 해서 다들 지키는 게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했었습니다. 아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요? 그냥 모범답안인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변호해야 될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그 저분이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할 때 이게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말씀하실 때가 힘들다고 하셔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오늘 단호하면서도 명쾌한 그런 해답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알아두면서 오늘처럼 좀 실질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바람에서 오늘 최동문 교무님이자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거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진짜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도 그렇고 법의 울타리를 상당히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는 게 또 변호사님 이런 변호인들 법조인들인데 오늘 함께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큰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는가. 우선 찾아가 봐야 한다. 찾아가 길고 짧고 가봐야 한다. 얻었죠. 비용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갖고 오히려 제가 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자랑만 너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변호사의 문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호사가 많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걸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알 수 있었다고만 해도 네. 오늘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자랑처럼 느껴지지 않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예. 많이 접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 듭니다. 네,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마음원 프로젝트는 계속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최덕문 교무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